15세기 일성자 성종으로 대표되는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해 지난 시간에 그걸 배경으로 하여서 16세기 거기 제류에 보시면 훈구파와 살인파 이러는데 고려 말에 고려사회가 심각하게 흔들리니까 이 송나라식 유학이라는 성리학자들, 소위 신진사대부 하는 사람들, 신진사대부 중에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놔두고 잘못된 것만 바꾸자 하는 개혁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온건파 사대부 이래. 근데 고려는 날샜다, 뒤집어 엎자 하고 이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급진파 사대부 혹은 혁명파 사대부 이렇게 부른다고. 이 혁명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지. 그래서 정도전이가 신흥무인층 이성계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신흥국가를 세워 그러면서 이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 이들이 조선 초의 집권 세력으로 성장해 대개 이들과 이들 자식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즉 이 성균관이라든가 집현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15세기 조선 초기에는 관청이 세운 학교 출신이다 해서 관학파 이렇게 불러. 그랬던 이들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과정에 또 국가에 공을 세워요. 개국의 공로에다가 반정공시 나오는데 반정의 공로까지 세워. 그래서 연이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훈을 세운 사람들이다 해서 세조 임금 이래로 훈구파 이렇게 불러. 결국 관학파가 훈구파야. 이에 반해서 조선왕조 개창을 거부한 온건파 사대부 계열들은 조선 초의 정치를 참여하지 않고 낙향,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냥 연구만 해. 그랬다가 이 15세기 말 이 세조 임금 이래로 중앙정계 한 7, 80년이 흘렀으니까 서서히 등장을 해. 이들을 걸어 선비사 수풀림, 즉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성리학이라는 학문만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살인파 혹은 16세기에 사립교육기관인 서원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사학파 이런 말도 써. 그 훈구파와 살인파의 비교인데 어떤 나라든지 초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초창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앞에 썩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철학적으로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현실 개혁적 성격이 강해. 그래서 이걸 서양 철학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경험론적 세계관에 강하다 이런다고.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이래요. 기 성향이 강하다 이런다고. 이에 반대로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 서양 철학에서는 관념, 즉 정신론자다 해서 관념론 이러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원리, 이론, 이치에서 이래. 그래서 성리학은 이와 기의 두 가지 얘기야. 그래서 이기론 이러는데 이는 현실개혁적 성격이 강하고 해석을 해보면 현실적이고 개혁적이고 얘는 정신적이고 관념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동양 철학에서는 이기 이런다고. 용기를 북돋운다는 기, 원리, 이론, 이치하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훈구파 앞에다가 기, 현실론, 경험론 이러고 살인파 앞에다가 얘네는 관념론 이러면 돼. 신라, 통일신라, 고려조선을 지나면서 봤더니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편안하려면 권력이 중앙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의 세계관이 강한, 즉 조선 정치를 얘기하면 훈구파 세력들, 얘네들은 중앙집권을 추구해. 그리고 이들은 현실의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치자 해서 현실적 성격이 강해서 이 현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이 과학기술 발달에 관심이 많아. 세종대왕 때 치국이로 대표되는. 그러면서 이 현실에 관한 이 학문을 중시한다 해서 이걸 한자로 사장이래. 그래서 이들은 이 과학기술이 발달은 결국 국방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이민족 취입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는 자주성이 강해. 제일 끝에 자주의식 이래. 그 대표적인 예가
단군 강죄, 단군 숭배 사상을 보여. 15세기. 요걸 그대로 뒤집어 엎으면 살인파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굳이 기쓰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 권력자들은 한자로 말하고 기세기관이 강하고, 어느 사회든지 고려가 됐든 신라가 됐든 중기 세력자들은 다 정신, 이의 성격이 강하다. 내가 첫날 첫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초기는 자주적, 주체적, 독자적 이런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중기는 보수적 이래. 얘네들은 보수적 성격이 강해. 이대류가 좋아 변하는 게 싫어. 이런 관념이 강해. 그래서 니들 강지. 중앙집권의 반대인 지방분권, 요즘 말로 한자 표현으로 향천자치, 지방자치를 강조해. 이들은 현실적인 생각보다 과학기술 발달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사교과서가 무시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과학기술 발달이 떨어진다 해서 저조 이래. 과학기술 발달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국방기술의 발달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국방기술의 발달이 떨어지면 이민족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중국을 따라 배우는 문화대국이다 해서 중화를 존경한다 해서 존화주의, 요즘 말로 하면 사대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황공화업계도 은나라 왕족 기자의 후손이다 해서 기자 숭배 사상이 강해요. 그 뒤에다가 기자 이래. 기자 조선하는 기자. 조선 초기는 단군 숭배가 강하고 조선 중기 16, 17세기는 기자 숭배가 강하고 이런다고.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와 기의 구분, 그거만 알 줄 알면 돼. 이는 현실기억적이 강하고, 기는 정신, 관념, 사회적으로 포함하면 보수적 성격이 강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림의 성장 과정, 그 밑에 15세기 반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대표로. 김종직은 세조 때 관직에 들어왔다가 관직을 때려쳤어요. 그런데 성종 임금이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그래 낙향을 해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을 관직에 추천 케이스, 천거 케이스로 끌어들여. 그래서 성종 때 살인파가 중앙관직에 대거 등장을 해요. 근데 당시 중앙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건 기세기관이 강한 훈구파라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립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1498년 무오년에 살인파가 대체적으로 화를 당했다 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걸 모사화 이래. 밑에다가 표로 해놨는데 별로 지배층이 밥 먹고 싸우는 거라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머리 글자를 따서 무갑기열 이러는데, 제가 그 전에 고려사를 할 때 동양의 날짜 계산법이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기 하는 것 10간 10진법의 원리가 있다 이래서 갑은 연도상에 사로 떨어진다 이랬다고. 1498년 갑 이랬으니까 갑자사화는 1504년 이래.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사건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50여 년간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집단 패싸움을 해. 그게 사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권력을 잡지 못한 살인파들이 대개 화를 입었다 이래. 그래서 1498년 무사화. 이 하단에 보시면 조의제문 초나라 회왕이라는 13살짜리 어린 꼬맹이가 있는데, 그 삼촌이 유명한 항우야. 항우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데 조카가 왕이잖아. 그렇다고 조카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애가 쌩쌩하니까. 그런데 밑에 있던 부하장군이 눈치채고 조카를 죽여준다고. 그래서 얘가 죽고 난 뒤 의제라고 하는 거야. 회왕이라는 꼬맹이를. 그래서 의제를 술포한다. 이게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사관 시절에 사관에 쓴 문서 초안을 사초라고 그래. 그 사초에 실렸어. 그랬는데 성종이 죽고 난 뒤에 연산군 때 이 임금이 죽으면 죽고 난 뒤에 각종 자료를 다 모아서 토론을 통해서 유명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 편찬을 해. 성종편이래. 그때 국사편찬위원장이 이극도이라는 훈구파 대신이야. 그런데 과거에 죽은 지 이미 한 13년이 지났지만 김종직이라는 살인파 우두머리가 사관 시절에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더라고. 그걸 읽어봤더니 이 내용이 그렇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13살짜리 회왕이라는 애는 단종이고 항우는 세조다. 아, 이걸 빗댄 거구나. 그래서 임금한테 이걸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임금은 그 실록을 안 보여주거든. 보여줄 수 없으니까 가서 임금한테 일러바쳐요. 얘기로.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씹었다 이러는 거야. 걔를 잡아와라. 이미 죽었다. 그래서 무덤을 파가지고 이 해골을 꺼내다가
이 토막을 내요. 이걸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관을 때려부시고 시신을 토막을 냈다 해서 부관참시래. 그러면 그의 제자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내는 사건이 벌어져. 이게 1498년 무5년에 살인파가 화를 당한 사건에서 무사화 이러는 거야. 조 애도할 조자야. 조의제문 의제를 슬퍼한다 하는 사관의 초안문서 사초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야. 예. 그로부터 6년 뒤에 1504년 이번에는 연산군의 친엄마 폐비윤 씨 사건. 자기 친엄마가 이 죽게 된 사건 뒤에 많은 살인파가 이 성종의 부인인 폐비윤 씨가 질투에 눈이 어려서 성종의 얼굴을 상처를 입히고 손톱으로 뭐 그런 일까지 있었다. 사약을 내려야 된다. 강하게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죽었다 이거야. 여기에 또 동조했던 인물이 훈구파 대신 이미 죽은 한 명이에요. 그 또 한 명의 시신도 꺼내서 부관참시를 해요. 연산군이가. 그래서 이렇게 6년 만에 일어난 연산군 때 이 두 사건이야. 1504년 갑자년에 있었다고 해서 갑자사화, 폐비윤 씨 사건 이러는 거예요. 연산군 친엄마 얘기. 이 살인파가 권력에서 많이 쫓겨나. 그래서 원머타임 재등장을 해. 연산군을 축출하고 반정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유명한 중종반정하는 중종이라는 사람이야. 그때 살인파가 대거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야. 이 사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선조들이 밥 먹고 싸운 거라니까 자랑스럽지가 않잖아.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중요하지 않더라도 알아야 되는 인물이 조광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거기 조광조하고 정리를 해놨어. 조광조는 중국 한나라 때 실시한 현명한 양민을 추천하는 해서 현량과라는 무시험 추천제의 실시를 주장해서 이걸 실시하게 하는 인물이야. 그리고 어린애한테 성리학을 교육시켜야 된다 해서 소학이라는 책자. 어린이용 성리학 예의서가 소학이야. 성인용 성리학 예의서는 대학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중국 송나라 여시 집안. 제가 고려사를 설명할 때 하늘타리에 360명, 3,600명이 모여 사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게 여대균이라고 여시 집안이야. 여시 집안 식구가 3,000명이 넘으니까 집안의 자체 귀약을 만들었어. 이걸 여시항약이라고 불러요. 이 여시항약을 조선에 갔다가 그대로 실시해. 그래서 한국에서 향학이 처음 실시되는 게 조광조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그 여시항약에다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얘는 조선 중기 16세기잖아. 타 사상을 살인판 관념론에 입각해서 강력하게 배척을 해. 그래서 유학 이외에는 철저하게 멀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교행사 관할관청인 서격서를 폐지시키고 도교행사 관할관청인 서격서를 폐지시켰다는 것은 도교를 배척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당시 문제점인 방나비 폐단,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면서 결국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그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주초의양 사건, 달아나 주자인데 주초라는 글자를 합치면 조자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더라. 조씨가 왕이, 조광조가 왕이 된다더라. 날조 사건이야. 새빨간 날조야. 중종이 임금이 되는 과정에 공신을 세운, 이거 반정공신이 나오는데 공신이 106명이야. 이 106명 중에 76명은 가짜다 이거지.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이 조광조 세력이. 그런데 그 76명이 관악 훈구파야. 그러니까 훈구파를 치겠다는 얘기지. 이게 결국은 조광조가. 그랬다가 오히려 조광조가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게 주초의양이야. 궁궐의 궁녀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무에 나뭇잎을 봤더니 위에 그림. 벌레가 갉아먹었는데 주초의양에는 글자를 새겨졌다. 실제 저렇게 새겼었어. 누가 앉아서 저 뜯었겠지. 그렇잖아. 임금이 바보냐고. 저걸 눈치를 못 채게. 예? 그래서 주초를 합치면 조자가 돼. 조씨가 왕이 된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조광조가 역심,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 이래서 이 전라도 강진 지역으로 능주라고 그러는데 유배를 보내요. TV 드라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의 이게 배경이기도 해. 대장금이도 저 조광조 사건에 개입됐다고 해서 제주도로 유배 가고 이런다고. 예. 이게 그 주초유황 사건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조광조는 사약을 받아서 죽게 돼.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이 목숨을 끊는 시를 남겼어요. 이걸 끊을 절 목숨 명자를 써서 절명시라고 그러는데, 자, 한국사에서 그 절명시 3명권을 알아야 돼. 그 중에 첫째가 조광조야. 그 밑에 임금을 섬겨 사랑하기를 끝에 밝은 태양 이렇다고. 조광조라는 사람. 그리고 전봉준의 절명시. 그리고 1910년에 주는 황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현대사에 보면
그 세 명의 절명신은 기억을 해야 돼. 충분히 점을 낼 수 있어요. 예. 이러한 조광조라는 사람은 철저한 성리학에 입각한 정치를 해요. 다른 걸 거부하고, 불교나 도교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 조광조 마지막 줄에 보면, 주초약 밑에 보시면, 도학 정치 추국, 이렇게 돼 있지. 거기다 밑줄 쳐. 도란,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냐? 가는 동서로 하는 길을 가라고 그러고, 로는 남북으로 하는 길을 로라고 그런다. 도는 정신적인 길을 도로라고 그런다. 이랬지. 예. 참하시는 예의법, 뭐, 다도, 이렇게. 그래서 도학이, 여기서 도라는 것은 성리학에 올바른 길. 그러니까 철저한 성리학에 입각한 정치, 이런 게 이 성리학의 원칙론자야. 그러니까 철저한 성리학 정치를 강조해. 그러니까 임금도 성리학의 원칙에 어긋나면 비판을 해요. 그래서 중종 임금이 좀 불편해했어. 얘를. 그래서 중종과 훈구파가 결탁을 해서 결국 조광조 세력을 내치는 거야. 1498년 무갑자사화로 살인파가 한번 쫓겨났다가 중종 때 조광조로 대표된 살인파가 재등장을 했다가 다시 조광조로 대표된 살인파가 또 쫓겨나. 김효사와 이런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살인파가 쫓겨나. 살인파가 자아반성을 해. 자꾸 이렇게 쫓겨나는 원인이 뭐냐? 아, 백그라운드. 세력이 약해서 그랬구나. 세력을 강화하자. 사립양반의 단결기관을 만들어. 그게 뭐냐? 서원이라는 거야. 사립중고등학교 기능을 하는. 그리고 백성, 소장농인 백성을 자기 똘마니로 세력화를 해. 그걸 향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서원향약이 나오는 거야. 예. 사립양반이 세력 강화 수단이야. 예. 그래서 옆에 보시면 서원향약.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옆에 써 있는 사립양반의 세력 강화 요인. 이게 중요해. 16세기 시험 내면 뭐 성리학자를 내든지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내든지 아니면 서원이나 향약 내는 거예요. 사립양반의 세력 강화 요인인 사립양반께서 세력을 강화하는 수단 이런다고. 그래서 결국 이 세력을 강화하셔서 16세기 후반 선조 때 살인파가 100년 만에 완전히 권력을 잡아요. 15세기 후반 성종 때 등장을 했다가 16세기 후반 선조 때 완전히 권력을 잡아. 권력을 잡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100년이 살인파가. 그래서 15세기는 관학파, 훈구파 세상이었다가 16세기부터는 살인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 첫째 서원이요. 서원. 서원은 사립중고등학교 기능을 하는 곳이 서원인데 향촌에서 한반도 최초의 서원인 주세붕이란 경상도 풍기 땅의 군수가 자기 관할적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어떤 큰 기와집이 있는데 그 기와집이 폐가야. 사람을 안 살아. 야, 이게 누구네 집이냐? 그러니까 안유라는 사람 집입니다. 안유가 누구냐? 고려말 권문세족 집안 출신인데 후일 안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중국에서 충렬왕 때 성리학 갖고 들어온 사람이야. 성리학을 수입한 인물이야. 집안이 멸절, 집안이 대가 끊겨서 결국 폐가가 돼버렸어. 그래서 거길 자기가 사들여요. 사들여서 이 주세붕이가 이 사또를 그만두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사립중고등학교를 세운 거야. 그게 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거야. 중국에서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공부한 데가 백락동이라는 거예요. 흰사슴이 노는 곳에서 백락, 사슴 독자예요. 백록이라고도 하는데 백락동 서원 이러는데 백락동 서원이라고 하려고 봤더니 경상도가 산이 험해요. 지금도 가보면 차 타고 경상도를 지나가면 웬만하면 아침에 안개 껴요. 거기는 다른 도는 잘 안 껴도. 그래서 거기 가운데다가 이 사슴 녹자를 빼고 부르문자를 집어넣고 백운동 서원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뭐라고? 주세붕이 서원 백운동 서원이야. 누구를 제항, 누구를 모시느냐? 주자나 공자를 모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모셔? 안양을 모셔. 안양을. 이걸 배양한다고 그래. 모시는 거를. 그래서 그 백운동 서원을 밖으로 빼서 안양 제사 이래. 안양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자, 서원도 5군데를 알아야 되는데 그중 지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등장을 했어. 여로부터 한 20몇 년 정도 뒤에 이 풍기 땅 군수로 온 사람이 유명한 태계이왕이에요. 태계왕이 이 백운동 서원을 가봤더니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임금님한테 보고서를 쓰면서 이 16세기 명종 임금한테 여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임금님이 격려 차원에 친필액자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친필액자를 보내. 열심히 갈고 닦아라 해서 소수라는 글자를 썼어.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이날부터 소수서원이 됐어. 이런 서원을
뭐라고 그러냐? 임금님한테 액자를 하사받은 서원이다 해서 사액서원이라고 그래. 액자를 하사 해갖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원 운영비에 신경 써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공부에만 전념해라.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국가 땅을 줘요. 운영비로 쓰라고. 그래서 그 땅은 세금 면제 대조. 그래서 면세전의 기능을 해. 자, 그 사액서원, 소서원, 사액서원, 사액하는 걸 밖으로 빼서 뭐 면세전 이렇게 써. 면세전. 이걸 나중에 살인파들이 악용을 해. 저 소수서원에다가 자기 땅을 소서원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거야. 그럼 자기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짓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최초의 서원인 주세붕에 의한 백운동서원. 누구를 모신다고? 안양을. 나중에 이름을 바꿨다. 뭐로? 소수서원으로. 지금도 그대로 있어. 소수서원이. 이 서원 학생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그래. 이게 조선주기 신분변동의 원인이 돼. 원래 표지가 녹색이에요. 내가 국사는 공부를 해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아는데 그냥 앞에 가르치는 걸 보고 딸딸딸 외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어서 다 공부를 해갖고 가르치는 거라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 뭐냐? 표지가 녹색인데 청금록, 청색이라고 그러잖아. 저 신호등 보시면 신호등에 건널목 신호등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지 파란색, 청색이 없다고. 그렇지? 그런데 빨로파 이러잖아. 파란색이라고 그러잖아. 색깔은 녹색인데 그 다 생명인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놈의 앞만 쳐줘도 안 나와. 이게 녹색인데 청색이라고 하더라고. 예. 청금록도 표지가 녹색이야. 표지가 녹색 표지예요. 녹색 헝겊으로 표지가 돼 있어. 예. 오늘날 학교 출석부는 비닐이지. 빌로도 북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김봉훈이라고. 예. 그때 뭐 지적재산권이 없어갖고 그런 게 허용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닐 쓰긴 하는데 지금은 검은색 비닐 쓰잖아. 나 중학교인가 다녔을 때만 해도 표지가 그 녹색이었어요. 헝겊으로 돼 있었어. 저 청금록을 흉내내서. 청금록의 사연이야. 조선주 후기에 가면 이 청금록이 일반화돼서 성균관을 표현해서 웬만한 학교 학생 출석부를 다 청금록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게. 그게 서원 출석부 청금록 하는 거야. 예. 자, 이게 서원이야. 서원은 먼저 간 뛰어난 성리학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연구하고, 즉 학교 기능을 한다고. 그리고 봄에 활쏘기 대회를 해갖고 신체 단련을 하고 일종의 운동회 한다는 얘기야. 가을에 향음주례. 향음주는 뛰어난 학자분을 초청해서 술을 대접해가면서 귀한 말씀을 드려요. 음주가모하는 음주. 이 서원이 하는 짓이야. 이 서원이 조선주기에 후기는 혼란기 아니야. 후기에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이 아까 얘기한 면세전의 악용 사례가 보이니까 영조 임금이 300개 서원을 없애고 흥선대원군이 600개 이상의 서원을 없애요. 이게 서원 철폐라고 그래. 거기 서원 철폐, 영조, 흥선대원군 이렇다고. 자, 이게 서원이야. 서원은 첫째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주세붕에 의한 나중에 소서원으로 액자를 받았다. 누구를 모신다고? 안양을. 서원 출석부를 뭐라고 그러냐? 청금록이라 한다. 자, 그 밑에 향약. 향약은 모임을 만들면 모임, 회칙,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 얘기야. 그게. 향촌의 규칙, 향촌의 약속 얘기야. 향약. 이게 뭔 얘기냐? 사립양반이 중앙정계에 진출을 했어. 중앙정계에 진출했는데 자꾸 얻어 터진단 말이야. 사화로. 그러니까 이 향촌의 사립양반은 땅을 갖고 일을 안 하는 땅주인, 지주야. 조선조 양반인네들은 18세기 초반까지는 땅은 소유할 수 있는데 직접 경작을 하면 안 돼. 직접 경작을 하면 처벌받아. 그냥 소유만 하지 직접 농사를 지면 안 돼요. 이게 직접 생계수단으로 돈벌이에 직접 나서면 안 돼요. 이게 양반사의 원칙이야. 그래서 그냥 땅만 가진 지주야. 그럼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소장농. 원래는 이게 병장농이라는 건데 한자식 표현으로 하면 일본식 표현으로 소장농 이렇게 불러. 병장농이나 소장농이나 같은 말이야. 남의 땅 경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소장농을 통해서 이 경작을 한 지주들이야. 그래서 이 살인파인 양반님이, 지주이신 양반님이 거기 농민인 소장농을 자기 똘마니로 삼아서 세력화를 해서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 이걸 사창동에서 만들었다. 사창향약 이런단 말이야. 향촌의 자치규약에서 향약
이러는 거야. 이게 사립양반의 세력 수단 중에 하나야. 예. 그 최초의 향약은 아까 얘기한 조광조의 뭐라고? 여시향약이라는 거야. 그리고 태계왕이 예안향약. 예향은 오늘날 안동이야. 지금 말로 하면 안동향약. 그리고 율곡 2가 여기 청주목사라는 적이 있어. 청주목이라고 그래. 여기 부목군연하는 목이야. 청주목사. 그래서 목은 대개 글자가 주자가 들어가. 진주, 상주, 청주 이러잖아. 고려 때 12목 하는 거 있잖아. 그 목이 다 주자가 들어가는 데인데 그래도 지방 중에 좀 큰 지역이야. 청주 목사를 하신 적이 있어. 요즘 말로 하면 청주 시장을 했다고. 그래서 청주에 화양동 서원이 유명해. 저 부천동 하는데. 그래서 그 서원향약 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청주향약이라는 거야. 서원향약이. 그리고 그 처갓집이 황해도 해주야. 황해도 해주에서 해주향약이라고. 이 향약은 4가지 원칙이 있어. 덕으로 서로 권하라 덕업상권. 예의로 서로 사겨라 예속상교. 예의와 올바른 풍속으로 서로 상자. 서로 사겨라. 그리고 과실은 잘못 이 뜻이야. 과일이 아니고 과실. 잘못은 서로 규제해줘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래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 환난상일. 환난상일은 쉽게 얘기하면 상부상조 이 뜻이야. 자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환난상일이야. 특히 환난상일을 강조한 인물은 율곡 2예요. 그 환난상일에다 미치죠. 옆집에 상을 당했어. 상을 당했으면 손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 옆집 아줌마를 도와줘라. 옆집 아줌마를 도와줄 시간, 돈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보태줘라. 무슨 소리냐? 벼 담은 그릇, 그게 쌀 가만히 그러잖아. 손님을 접대하려면 오늘날처럼 장례식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한단 말이야. 땅바닥에 축축하니까 가마니 같은 걸 까는 거야. 바닥에다. 가마니가 내가 뭐 몇십 장씩 보유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각 집이 몇 개씩은 있단 말이야. 그걸 좀 도와줘라 이게. 물론 나중에 가져가지만 그게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 그걸 환난상윤 이런다고. 이 향약은 회장을 약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총무를 직월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사료에 약정, 직월 이런 말이 나오면 향약에 관한 얘기야. 그러면 청주시내도 향약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가경향약, 사창향약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 향약, 총회장이지. 회장 중에 우두머리. 그런 것처럼 전체 향약의 우두머리를 모두 도자를 써서 도약정 이런다고. 일반 회장님은 그냥 뭐 약정이라고, 전체 회장님은 뭐 총회장 이런 것처럼 뭐 도약정 이렇게 부르는 거야. 거기 써 있는 말이 그 얘기야.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한 유지기능이 있다. 술 먹고 고상방 가면 엉덩이를 30대 때리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한 유지 기능이 있다. 이런 거예요.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향약이야. 이 향약 역시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조선주 후기에 이 사립양반들이 향약을 통해서 백성을 못 살게 구니까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목민심서라는 책자에서 향약의 문제점은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러는 거야. 향약의 폐단은 도적보다 심하다라는 말을 남기게 돼요. 그만큼 향약을 통한 양반들이 백성을 못 살게 굴었다는 얘기야. 조선주 후기에. 자, 이렇게 15세기에서 16세기 건너가면서 살인파가 열심히 노력해서 16세기 선조임금 때 완전히 권력을 잡으면서 지들끼리 싸워. 이게 인간의 생리야. 모든 인간의 생리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한국, 미국, 뭐 북한 할 거 없어. 이게 인간의 본질이야. 적이 있었을 때는 뭉치지만 적이 없으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나면. 그래서 나온 것이 붕당이라는 거예요. 곧바로 선조 때부터 지들끼리 집단 패싸움을 시작해. 자, 그게 붕당의 출현이야. 이 붕당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붕당 싸움이 시작되는 건 이조 전랑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척신정치 청사한 건 좀 이따 설명할게. 붕당은 근원적으로 관직하고 그 관직에 들어가려는 사람하고 차이가 심해요. 관직은 10개인데 들어가려는 사람은 10,000명이야.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지.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야. 수요 공급이.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붕당 발생의 원인에 관직수와 양반수의 불균형 이런 거예요. 근원적으로 자리싸움이에요. 자리싸움. 조선조의 중앙관청 공무원이 100에서 150명밖에 안 된다니까. 서울시청 공무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돼. 지금 뭐 몇만 명 되잖아.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붕당, 거기 붕담은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한다. 말은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건 누구냐? 글을 쓸 줄 아는 양반만을 얘기해. 일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공론정치라는데 공론정치란 공개된 논의, 즉 백성의 의견 이런 뜻이야. 붕당이 잘하는 게 백성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의견이라는 게 양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 진짜 일반 백성의 의견은 받아들이질 않았다 하는 얘기. 이게 붕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야. 그 옆에 보시면 내가 붕당 분파를 해놨는데, 자 거기 정몽주 길제를 묶어서 그 표 온건빠사대부 고려말 온건빠사대부 정몽주 길제는 고려말 온건빠사대부 하는 사람이야. 김숙자를 지나서 김종직 옆에다가 사림. 김숙자는 남자야. 여자가 아니고 김종직이 아버지예요. 성리학자고. 그래서 김종직을 필두로 살인파라는 세력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선조임금 때 살림이 본격적으로 갈라지는데 거기 조식 이왕 이렇게 밑에 영남학파 이렇게 됐지. 영남이란 그 영남학파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 경상도 이래. 지금도 경상도를 영남 이런단 말이야. 그래 놓고 그 밑에다가 영남학파 밑에 경상도 이래 놓고 그 밑에다가 동인 이렇게 써. 서울 동쪽에 사는 사람들. 경상도를 세력 근거지는 경상도 사람들이야 이게. 자, 그중 동인이 이제 갈라지는데 보시면 조식 다 선조 때 사람이야. 조식이라는 사람을 밖으로 빼서 조식은 밖으로 빼서 북인 이렇게 써. 서울 북쪽에 사는 사람들. 동인이 갈라져요. 이 조식은 경상도 산청이라는 데 사람이야. 지리산 끝자락. 이왕은 안동 사람이고 같은 경상도 사람이야. 이왕에다는 그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얘가 북인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남해인이라는 거야. 서울 남쪽에 살았어. 이왕이 남쪽에 살았다는 얘기 아니라 그 제자들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 옆에 기호학파 하는 거 있지. 기는 경기, 서울 인근 이 뜻이고, 호는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 하고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 글자 써 있는 대로 하면 경기, 충청, 전라인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대표적인 데가 충청도예요. 기호학파 밑에다가는 충청도. 그래 그 밑에다가 아까 영남학파가 동인이었으니까 기호학파는 뭐겠어? 서인이야. 서인. 얘네가 정통이야. 역시 다 선조 때 사람들이야. 그 네 명이 몽땅. 자, 이제 율곡이이야. 율곡이이를 밖으로 빼서 뭐라고 그러냐? 노론. 노인네들의 의견에서 노론. 역시 선조 때 사람인 성운을 밖으로 빼서 이건 젊은 사람에서 뭐라고 그래? 소론. 그래. 소론. 그래서 붕당을 사색당파 이러는데 뭐 그건 사색붕당이래. 사색붕당이란 남인북인 노론소론. 이 소리야. 남인북인 노론소론. 자, 이게 붕당이 갈라지는 얘기야. 한 장을 넘기면 이 붕당이 어려워.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따 끝에 말미할 세금 걷는 거예요. 조선주기. 두 번째 어려운 게 이 붕당이에요. 두 번째 어려운 게. 그래서 가능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단순화하려고 표를 만들었어. 그 위에 칸박스에 16세기 후반 붕당이라는 게 선조 때 처음 등장해. 이 붕당이란 무슨 소리냐?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권력 잡은 걸 붕당이라고 그래. 정당이 많은 걸 붕당이라 하는 게 아니라 법붕자, 친구들이야. 친구들이 하나의 당을 이런 뜻인데 두 개 이상 정당이 손잡았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정의당하고 권력을 잡았다. 나라를 운영한다. 그럼 그게 붕당인 거야. 그게 권력 잡은 정당을 뭐라고 그래? 오늘날 우리 편에서 나여자를 써서 여당 이러잖아. 권력을 못 잡은 애들을 들에 나가 있다 해서 야당 이러잖아. 그래서 국민의힘은 야당인 거고.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정의당하고는 같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여당인 거고. 이렇다는 얘기야.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권력을 잡으면 뭐라고 그래? 붕당이라 하는 거야. 붕당. 혼자는 좀 딸리니까. 그게 붕당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 선조임금 때 붕당이라는 게 등장을 해. 그랬다가 선조 때 이 붕당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배경으로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붕당 정치가 전개가 돼. 17세기 초반 인조임금 때 붕당 정치 전개야. 그래서 여기는 사림이 주도하는 가운데, 사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인당이 참여해.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합쳐갖고 여당이 된 거지. 이걸 이제 붕당 정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붕당 정치란 17세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야. 16세기 후반 선조 때는 그냥 붕당이라는 게 나온 거고, 붕당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는 17세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야. 붕당 정치래. 자, 이 붕당 정치 전개 밑에다 뭐라고 쓰냐? 자율적 견제와 균형 추구. 자율적 스스로. 오늘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이 정당 정치라는 게 이 자율적 견제와 균형이야. 권력을 항상 수평, 균형을 꿈꾼다고 그랬잖아. 자율적, 스스로 알아서 해. 권력을 잡은 정당은 권력을 잡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 왜? 호시탐탐 야당인 국민의힘이 노리니까. 된다고. 그럼 권력을 뺏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권력을 잘 유지한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야당은 호시탐탐 노리고. 그래서 권력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그게 오늘날 정치야. 그걸 책임 정치라고 해. 권력을 잡은 정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을. 모든 일에 관해서. 코로나19.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왜 대처를 못 했느냐, 맨날 왜 비싸게 사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씹어대잖아. 자꾸 험집을 내잖아. 왜?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권력을 잡은 정당은 버틸려고 노력하고. 항상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이 붕당주의는 게 좋은 뜻이야. 자율적 견제와 균형이에요. 스스로. 그런데 이게 17세기 반 숙종 때 변해요. 변질을 해.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했다. 왜? 17살짜리 숙종이라는 애가 왕이 됐어.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거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힘센 정당을 하루사이에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힘약한 정당을 확 올려주는 거야. 국민의힘한테 모든 관직 대부분을 다 줘버리는 거야. 예? 영의정 잘라, 국무총리 잘라, 부총리 잘라, 장관 잘라 이러는 거야. 이래 놓고 몽땅 서인당한테 권력을, 남인당한테 권력을 다 줘버리는 거야.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변질돼요. 그래서 한 개 정당이, 두 개 정당이 아니고 한 개 정당만 권력 잡는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이걸 일당 오로지 전제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당 체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거기 붕당 정치 변질 밑에다가 숙종의 왕권 강화 체계.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어. 이랬다가 18세기 영조정조 때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니까 다시 영조라는 52년 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 정조라는 똑똑한 군주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라 해서 탕탕평평, 즉 균형이 뜻인데 탕탕평평에 의한 정치를 강조해. 거기 탕평 정치 밑에다가는 타율적 견제와 균형 이렇게 써. 타율적. 스스로 못하니까 타율적. 남이 강요를 한 거예요. 누가? 영조임금, 정조임금. 타율적 견제와 균형. 그랬는데 이게 또 변질을 해. 왜? 1800년에 갑자기 정조가 죽어요. 그러니까 11살짜리 어린애가 임금을 내는데 11살짜리가 뭘 알겠냐고. 그렇잖아. 정조의 아들이. 그래서 한 3년간은 대리정치를 해. 대리정치를. 옛날에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 그 배경인데 해를 품은 달인가? 한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영조임금이 말년에 65세 때 16살짜리 자기 부인을 맞아들였어. 손녀도 그런 손녀가 없지. 65세가 16살짜리 부인으로 맞아들였어. 부인으로. 그러니까 영조가 먼저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권력을 잡은 거야. 그런데 이 부인이 누구냐? 이 유명한 정조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보다도 나이가 어려. 근데 할머니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데.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 그 요 여자가 한 3년간 대리정치, 수렴청정을 해요. 1800년부터 1803년경까지 19세기 초반에. 그러고 난 뒤에 이 정조의 아들이 순조라는 애가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조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탕평 정치가 무너져요. 그래서 10살짜리가 3살 더 먹어봐야 14살 돼봐야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그 순조의 장인이
안동 김씨 집안의 김조순이라는 영의정이에요. 그래서 안동 김씨하고 5 내지 6 집안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세력을 흐르는 집이 한쪽으로 쏠린 거야. 그래서 이걸 세도 정치라고 불러. 19세기는 세도 정치. 자, 17세기 붕당 정치, 18세기 탕평 정치, 19세기 세도 정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세도 집안을 내쫓겠다는 개혁을 단행하는 거지. 이게 성공은 못했지만, 자, 이게 조선주기 정치사가 흘러가는 장면이야. 예. 그 밑에 지금까지 한 얘기의 과정을 왕과 그의 업적별로 쭉 써놨는데, 이 17세기사는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고려 말에 등장한 사림이 선조임금 때 아까 뭐라고 그랬냐? 동인, 서인 이렇게 갈린다고 그랬지. 왜 갈리느냐? 갈리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이조 전랑직 이러는데,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이 없어요.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이 없고, 이게 국사 선생님들도 잘 몰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있는 줄 알고 외워서 가르치더라고.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은 없고 정랑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과장급이요, 과장급. 이조, 지금으로 따지면 행자부, 행정자치부에, 그리고 그 밑에 계장급인 좌랑이라는 사람이 2명 있어. 이렇게 도합 4명 있는데 이들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합쳐서 전랑이라는 관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전랑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있냐? 문신의 대표적인 관청이 이호예 중에 이조야. 그리고 무신의 대표적인 데들이 병형공 중에 병조야. 병조. 그래서 병조도 정랑이 있고 좌랑이 있어. 그래서 이조하고 병조에만 정랑, 좌랑을 전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조, 전랑, 병조, 전랑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호조, 예조, 공조 여기도 정랑과 좌랑이 있어. 그러니까 형조정랑, 공조정랑 이런단 말이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걔네들은 전랑이라고 안 해. 뭐라고 그러냐? 그냥 난관이라고 불러. 난관이라고. 그러니까 이조하고 병조만 전랑이라는 용어를 써요.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과장급이고 얘는 계장급인데 실권이 막강해. 하는 일이, 업무가 막강해. 장관을 능가할 정도로 힘이 세요. 얘들 하는 일이. 그래서 장관이 집에 가다가 얘를 만나면 아는 척을 해. 어디가? 이러면서 가마를 멈추고 이럴 정도야. 얘가 승질 부리면 골치 아파져. 이게 장관도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들이야. 이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이게 지방직보다 국가직을 선호하지. 왜? 돈을 쥐고, 예산권을 쥐고 있어요. 국가직애들이. 국가직 공무원들이. 돈 많이, 공무원은 돈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장땡이요. 돈 많이 쥐고 있는 놈이 장땡이야. 예산권 많이 쥐고 있는 놈이 장땡인 거야. 국민이 내는 세금 갖고 지들이 폼 잡는 거예요. 그 돈을, 권력을 삼아서. 그게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들 이렇게 예산권 쥐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행위를 하려면 돈 안 들어가는 일이 없거든. 그게. 옛날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자, 이조전랑이야. 무슨 소리냐? 16세기 중반 명종이라는 사람 때, 당시 명종 때 이조 정랑을 하고 있던 사람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정랑은 후임자를 추천하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후임자, 사원부에서 후임자를 추천했는데 이 김의원이라는 사람이 추천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김의원이가 과거에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당시 권력자가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윤원영의 집에 들어다니면서 아부를 했다. 이렇게 아부하고 관직을 탐하는 놈이 이 맑고 중요한 직책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관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맞는 얘기더라고. 김의원이라는 애가 과거에 권력 잡기 전에, 공무원 되기 전에 권력자 집안에, 장관 집안에 뻔질나게 들어서 아양 떨고 선물 사가고 요딴 짓을 했더라고. 그런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놈이 이런 중요한 관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결국 이조 정랑이 못 됐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조 정랑이 됐어.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지나서 하나 건너뛰고 김의원이가 결국 이조 정랑을 했어요. 결국은. 근데 이 김의원이가 이조 정랑 시절에 사관원이 후임자를 추천했는데 누구를 추천했냐? 아이고. 사람 이름 빨간색 쓰면 미안하지. 심춘겸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심춘겸이가 누구냐? 심의겸이 동생이야. 바로 친동생이야. 그런데 김의원이가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형은 이제 승진을 해서 이 심의겸은 2조 차안판 행정자치부 차관을 하고 있었어요. 얘가 야 나도 2조 정랑을 했는데 내 동생이 2조 정랑을 내면 되냐. 그러니까 김효원이가 뭐라 하냐. 왕의 외척은 이런 중요한 관직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해.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배경이라는데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근본적인 뿌리는 이걸 척신, 정치를 끝내자야. 청상. 척신이라는 게 뭐냐? 사실 내가 한 역할은 아닌데 기초반에서는 할 소리인데 우리 집안을 뭐라고 그래? 친척 이러죠. 엄마네 집안을 외척 이러지. 혼인된 부인 집안 천안 뭐 이건 뭐예요? 혼인을 통한 가족이 된 거지. 인척 이런다고. 이걸 다 싸잡아서 친외인 이러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줄여서 뭐라고 그래? 친인척 이러잖아. 그러니까 친외인척이라는 소리야. 근데 여하튼 친척이든 외척이든 인척이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이걸. 그래서 이 척신정치를 끝내자 이러는 거야. 척신정치를. 척신정치 청산 문제를 놓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명종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이 명종이라는 사람 부인이 청송심씨 심의겸의 누나예요. 명종의 부인이. 그러니까 명종이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 친척 지배를 들여서 임금을 시킨 게 후일 선조야. 그러면 선조의 뭐가 되느냐. 심의겸이는 외삼촌이 되는 거야. 왜? 선조는 명종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의 남동생이니까 외삼촌 아니야. 그래서 외척이 된 거지. 그래서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척신정치를 끝내자 이런다고. 척신정치 청산이라고 그래. 또 명종의 외삼촌은 아까 윤원영이었고 계속 외삼촌이 권력을 쥐곤들었단 말이야. 이게 자꾸 외삼촌이 권력을 쥐곤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만 끝내자 해서 그 문제를 놓고, 그래서 김의원이 이 처벌 문제를 놓고 서울 동쪽에 사는 사람, 서울 서쪽에 사는 사람, 사림이 두 개로 갈라져. 그래서 심의겸이 편을 도는 사람이 서인이야. 심의겸이가 서울시 이 건청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다고. 그게 서울시에서 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수신이 나고 자란 데가 서울 건천동이라는 동네인데, 그리고 김의원이라는 애가 서울 동쪽에 살았어. 이 중구 제동이라는 동네인데 서울에. 그래서 서울 서쪽에 사는 사람, 서울 동쪽에 사는 사람 이래갖고 동인, 서인, 살인파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중 동인이 다시 갈라져. 다시 20년 뒤에 역시 선조 때 20년 뒤에 다시 갈라져. 이게 이건 1575년에 갈라지는 거고, 이건 임진왜란이 나기 3년 전에 갈라지는 건데, 이건 대표적으로 하나만. 임진왜란 3년 전인 1598년 정여리비는 조식이라는 사람 제자야. 정여리비가 반역을 모의했다. 반역을 모의했다. 계획했다 이 소리야. 정여립 모욕 사건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냐? 정여리비가 선조 때 관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철저한 원칙론자고 이 말을 참 잘해. 그래서 더러운 꼴 풀이를 못 봐요. 그래서 임금도 잘못하면 대놓고 비판을 해요. 그게 율곡이 추천으로 관직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 율곡이도 씹어요. 율곡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율곡이가 좀 권력을 많이 쫓아. 율곡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그래. 예. 그러니까 율곡이도 대놓고 씹어. 그 율곡이를 이 선조가 좋아한다고. 야 인마 너를 추천한 놈을 씹으면 어떡하냐.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의리고 나발이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라고 비판을 해. 이 정여리비가 잘하는 거지 사실은. 정여리비가 자꾸 선조가 이게 뭐라고 해대니까 A씨 하더니 관직을 때려쳐. 이게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저 신안군에는 섬에 들어가, 축사이라는 섬에 들어가 생활을 하는데, 전라도에서 이 나라 운명을 보니까 이게 성략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주역, 역학이라고 해서 관상을 보고 뭐 그런 걸 좀 볼 줄 알아. 그게. 그래서 조만간에 국가에 큰 난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양반님들 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알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일어나야 되니까 조만간 국난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신체단련, 대동단합하다, 대동계라는 계모임, 운동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외국어 쳐들어 막아주고, 그래서 마을 사또가
이 외국어 쳐들어가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몇 번 도와주러도 다니고 이런 사례가 있어. 정혜리비가 운영하는 대동계라는 건데, 그러면서 많은 인근에 있는 양반들이 정혜리비가 워낙 뛰어난 학자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러 모여요. 이 모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송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혜리비가 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천하는 공동소유인데 어떻게 임금은 세습제를 하느냐, 아들이 멍청한데도 어떻게 왕을 하느냐, 이 천하는 임금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화제 비슷한 걸 주장해. 그러니까 군주 세습제를 비난을 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송필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자기 원래 스승이 송강정철이에요. 송강정철은 서울에 가 있고 이런다고 유명한 강사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런 혁명적인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승인 송강정철이 둘째 아들이 죽어요. 저수지에 놀다가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장사 지내러 내려와요.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스승인 송강정철한테 일러. 그러니까 송강정철이 아들 장례 지내다 말고 서울에 올라가서 선조임금한테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선조임금이 너한테 전권을 줄 테니까 그 사건을 해결해라. 그래서 내려와서 정혜리 모욕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사건을 해결해. 이걸 기축곡사라고 하는데 조선왕조 500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야. 이게 1000명 가까이를 죽였어요. 이게 정혜립이 반역을 모의했다. 1598년 임진왜란 발발 3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러고 난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2년 전이 됐지. 1년이 흘렀는데 임금님 귀에 정혜립이가 반역을 모의한 적이 없다. 억울하게 죽은 거다. 송강정철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선조임금이 당시 가장 객관성을 지고 있다는 유명한 백사 이양복이라는 사람이 있어. 권일장군 사위인데 백사 이양복이한테 사건 조사해봐라. 은밀하게 이런다고. 이 백사 이양복이 은밀하게 사건 뒷조사를 했더니 정혜립이가 전혀 반역을 모의한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송강정철이 무리하게 잘못 처벌한 거야. 그래서 송강정철이 처벌 문제를 놓고 동인이 갈라지는 거야. 동인끼리. 그래서 서울 남쪽에 사는 사람들 남인, 서울 북쪽에 사는 사람들 북인,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북인은 강경론자, 송강정철을 강하게 처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총리에서 강원도 도지사로 쫓겨나. 그래서 관동별 복수 그런다고. 얘는 온건론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뭘 그렇게 처벌해, 이러는 사람들이고 이런다고. 그래서 동인이 정혜립 모욕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 이러고 난 100년 뒤에, 이건 16세기 후반이고 17세기 후반에 숙종인전 여자 문제가 많은데, 희빈장씨 장희빈, 이 남인 집안 여자인데, 이 장희빈이 자기 아들을 왕위 계승권자를 원자라고 그래. 원자에서 다음 때 왕으로 예정되면 세자이라는 거예요. 그 세자 전 단계를 원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원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놓고, 형조 참판 김익하이는 법무부 차관 김익하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해. 법무부 차관이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비밀리에 송시열이가 이 후궁인 유명한 희빈장 씨하고 손을 잡았어. 그래서 왜 그걸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 김익한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반대를 해. 그래서 결국 김익한 처벌 문제를 놓고 서인이 갈라져요. 17세기 후반 숙종 때. 예. 그래서 이 송시열로 대표된 노인네들은 김익한이가 스승의 말을 안 듣고 자꾸 강하게 처벌을 주장한다. 그래서 김익한이를 멀리 귀양 보내버려야 된다 해서 노인네들의 의견에서 노론, 이런 거예요.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처벌하려고 하느냐, 젊은 사람들의 의견에서 소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인이 17세기 반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노론과 소론으로. 이건 뭐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거라. 1680년 경신환국기라고 하는데, 환국은 국, 시츄에이션, 상황이 환장했네 이러잖아. 확 뒤집어진다는 얘기. 자결에 하면 권력이 확 뒤집어진다. 이걸 환국이라고 해요. 환국. 그래서 환국정치라는 거. 환국이 3번 있었어요. 환국이. 저쪽 보시면 경신환국, 기해환국, 갑술환국.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면 서인 집안에 인현왕후 민씨라는 사람이 왕비로 들어와. 이때 남인 집안에 이 장옥정, 희빈장씨, 장희빈이가 궁녀로 들어오고, 그로부터 9년 뒤에 이 기해환국이라고 해서 서인 집안에 왕비가 평민으로 쫓겨나. 민씨가. 왕비가 쫓겨나. 숙종의 왕비가. 그리고 이 궁녀인 장옥정, 이 장옥정이가 후궁의 우두머리 희빈이 돼. 희빈.
후궁 중에 제일 높은 게 비냐, 빈 중에서 제일 높은 게 희빈이야. 희빈, 경빈, 숙빈 해갖고 등급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갑순왕국. 이건 이 쫓겨났던 왕비가 다시 복위를 해. 예, 민씨 왕비가. 그리고 얘는 왕비에서 다시 후궁이 됐다가 사약 먹고 죽고 그런다고. 이게 황국정치. 요거하고 관련된 게 서인일당 전제와 남인일당 전제와 얘가 권력을 잡으면서 다시 왕비가 되돌아왔다고 그랬잖아. 서인 집안 여자가 서인일당 전제와 이러는 거야. 크게 중요하진 않아. 예. 17세기로 대표되는 사림이 분파하는 장면의 얘기야. 자, 그게 사림의 분파하는 거야. 그 과정에 현종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17세기는 어려워도 왕을 다 하셔야 되는데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40년 조선왕조에서 40년 이상 권력을 잡는 사람이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조라는 사람이야. 선조 때 붕당이라는 게 출현을 해요. 그랬다가 그 아들, 둘째 아들 17세기 초 1608년에 광해군이라는 애가 집권을 해요. 이 광해군 때 집권 세력, 집권 정당이 어디냐? 서울 북쪽에 사는 사람들 북인당이야. 임진왜란 때 떨쳐 일어나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현실 개혁성이 강한 사람들이야. 애들이. 그래서 얘는 중국이 오리지널 한족에는 명이라는 나라가 약화되어 가고 만주 쪽에서 이 여진족이 급성장을 해. 후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나오는 중국 땅이 세상이 바뀌는 때야. 그때 양다리 걸치기 외교, 중립외교라는 거래. 명청 교책이라는 혼란기에. 조선도 이 임금 중에 외교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광해군이. 예? 그래서 광해군은 정치 잘못했다고 쫓겨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조선왕조에 딱 2번 있었던 인조반정, 전임왕 내쫓는 사건, 연산군을 내쫓는 중종반정, 중종임금이 되는 거, 그리고 광해군을 내쫓는 인조반정, 이래. 호칭이 분이라면 후궁의 자식이라는 얘기야. 본부인 왕비의 자식은 대군 이런다고. 양녕대군, 효령대군 이러잖아. 대군 이러고, 후궁의 자식은 뭐 서자월자, 후궁의 자식은 그냥 분자를 붙여. 대군이라고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광해군, 연산군은 다 후궁의 자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선조임금 때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정치, 이게 붕당 정치란 말이야.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한 거라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 자율적 견제와 균형을 한다고 했지. 이걸 추구해. 권력에 있어서는, 외교에 있어서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외교에 있어서는 이미 망해가는,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명나라가만 친해. 친명, 배청, 청나라를 배척해. 그래서 결국 호란이 일어나. 예? 청나라가 열받아갖고 왜 우리를 배척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큰아들 소현세자는 북서당에서 죽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라는 애가 임금이 돼. 이게 효종이라는 사람이야. 역시 집권세력은 서인주도의 남인 참여. 예? 그래서 명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청나라를 치자. 그래서 얘네는 명나라를 섬기는 마음에 섬길 사자, 사대적, 북쪽 정벌하자, 북벌론 하는 걸 주장을 해. 명나라 복수해주자 이게. 그 뒤에 17세기 반 역시 4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숙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조선조에 4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게 선조, 숙종, 18세기 영조 이 3명인데 이 숙종 때가 복잡해. 숙종 때가. 숙종 때 이 경신왕국 어쩌고 하는 거. 숙종 때는 처음에 남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서인이. 그랬다가 서인 일당 전제와 그리고 남인 일당 전제와 다시 서인 일당 전제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 아까. 이걸 기억하는데 이걸 17세기는 방법이 없어.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그리고 숙종. 요 중간에 현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종은 거기 해놔서 얘기를 뺐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효종의 아들, 여기 정말 별도로 얘기를 빼야 돼서 현종하는 사람. 숙종의 아버지. 이 현종이라는 사람이 특이해. 얘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임금인데. 왜? 정멸한 병자라는 병자호란 호란 여진족이 쳐들어왔고 임금님이 머리쳐 받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건 인조가. 그래서 큰아들 사도세자하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볼모로 인질로 청나라 잡혀가요. 청나라에 8년간 생활을 해. 그러면서 이 복림대군이라는 애가 그 왕비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후이 현종이라는 임금이야.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났어. 얘가 이 조선의 왕인데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왕이야. 이 왕이. 그리고 또 얘는 후궁이 없어요. 왕비만 있어. 이 명성황후 김씨라는 부인인데 그 명성황후 김씨라는 부인이 독살 맞아. 그래서 후궁이 있는 꼴을 못 봐요. 남편이 어떤 궁녀한테 눈길이 갔다. 걔는 그날 밤 없어져. 그 궁녀는. 한다고. 아주 대단한 여자야. 이게. 엄마가 무서워서 그런지 애가 숙종이라는 어린애가 어렸을 때 찍소리를 못해. 그랬다가 엄마가 죽고 지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여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여자가 이제 장희빈 얘기지. 이 여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숙종이라는 사람이. 이 현종이라는 사람 때. 이 현종이라는 사람 때, 현종 때 아버지 효종이 죽었어. 아버지 효종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아들이니까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효종이 죽었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인조가 말년에, 인조도 영조하고 똑같아. 인조가 56세의 나이에 18살짜리 부인을 맞아들여. 장렬왕후 조씨라는 여자인데 이 장렬왕후 조씨는 아들인 효종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예? 이런 이제 영조 때도 또 벌어진단 말이야. 그랬는데 효종인 이 죽었어. 아들뻘 되는 애가 죽었으니까 이 장렬왕후 조씨라는 인조의 마지막 왕비가 상복을 입어야 돼.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가 상복을 입어. 원래 입는 거예요. 입는데 가지수의 차이가 있어요. 풀세트로 장착하면 38가지인데 지팡이 들고 뭐 모자 쓰고 뭐 하면 한 38가지야. 근데 모자만 쓰다든지 이렇게 완장처럼 검은색 천을 감고 뭐 이렇게 여기 나비 문양으로 삼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 상복 예의상. 그러니까 간단한 정도만 하는 거야. 간단한 정도만. 장렬왕후 조씨가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느냐 놓고 현종 때 싸움이 벌어져.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예의에 관한 소송에서 예속 문제라고 그래. 예속 문제 이래. 그런데 이 17세기는 권력층이 패싸움하다 보니까 권력이 어떡하냐? 왕, 대립하는 애들이 서인, 그 밑에 정권에 참여하는 애들이 남인, 이렇다고. 나머지 결들은 야당이고, 이런 게. 그러니까 왕하고 서인하고 대립이야. 그러니까 서인은 왕을 누르려고 할 거지. 그래서 얘는 신권 강화야. 왕권 약화를 추구해. 얘는. 그러니까 남인은 적은 친구하냐. 여기 가서 붙어야 지가 산단 말이야. 얘는 왕권 강화론자. 시각이 이래. 이 시각을 잘 이해하면 돼. 예? 항상 권력은 저란 거야. 그래서 이 서인과 남인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 효종이 죽었어. 큰아들 사도세자가 죽었어. 그래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됐어. 근데 경국대전에는 임금은 본분의 자식 중에 대군 중에서 큰아들이 임금이 돼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임금은 임금이야. 본분의 자식은 본분의 자식인데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니야. 경국대전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 이게.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경국대전은 큰아들이 죽었을 때의 상복 예만 써있지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는 안 써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원칙은 왕이 죽으면 상복을 3년 상해서 3년 있는 게 원칙이야. 3년 있는 게. 근데 서인은 둘째 아들인데 뭘 3년 있냐? 1년만 있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왕을 깜보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왕과 사대부 간의 예의는 같다.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알기를 일반, 양반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왕을 깜본 거지. 이걸 왕사동례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인은 뭐라고 그러냐? 야, 5째가 됐든 7째가 됐든 2째가 됐든 왕이 됐으면 그거로 왕이지. 그걸 뭘 따지냐? 왕과 사대부 간의 예의는 같으면 아니 된다. 왕사 부동례 이래. 왕은 왕이다 이게. 왕편이지. 예? 그래서 남인은 3년설을 주장을 해. 결국 뭐가 채택됐냐? 1년설이 채택됐어. 그래서 뭐 이때 서인 주도의 남인 참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대로 유지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 거기 봐봐. 중간에 기해예송 이러는 거야. 이게. 그로부터 15년 뒤에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 왕비가 죽었어. 송씨인데 효종의 부인 왕비 송씨가 죽었어. 이게. 그런데 시어머니 아까 조씨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썽이야 이게. 이 장년하고 조씨 조대비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상복을 입는데 몇 년 입느냐? 왕비는 경국대전의 상복을 1년을 입게 돼 있어요. 왕이 죽으면 3년을 입게 돼 있고. 한다고. 그러니까 1년을 입어줘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 서인은 역시 왕을 띄엄띄엄 하니까 9개월만 입자. 이렇게 주장을 해. 왜? 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니까. 두 번째 아들의 부인이니까. 이런다고. 그런데 남인은 뭐라고 그러냐? 1년을 입자. 원칙대로. 이러는 거야. 그래서 15년 뒤에 상복 문제가 또 벌어져. 이게.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갑인년에 갑은 연도상이 4라고 했잖아. 1674년 갑인년에 요즘 효종의 왕비 죽음 이 둘러싸고 자의대비, 저기 자의대비라는 게 조씨야. 조대비. 이 복제, 상복 문제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뭐 9개월설, 1년설 이딴 건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야 된다면 거기요. 서인주장, 뭐 천하동례. 천하동례를 여러분 알만한 말로 바꾸면 이걸 왕사동례라고 그래. 왕사동례. 왕과 사대부에는 이꼴 같다. 그리고 남이는 한자는 왕이 되는 자. 그 왕이 되는 자. 왕이 되는 자의 얘기는 부동사서 같지 않다. 그러니까 왕사부동례 얘기야.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이해하기 쉽지. 천하동례는 왕사동례 이러면 되고 왕자의 부동사서는 왕사부동례 이러면 돼. 왕과 사대부는 예의가 같아서는 안 된다. 17세기 상복 놓고 싸우는 싸움이야. 조선주의 성리학 해석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유명한 싸움이 3번 있어요. 첫째 16세기 사단 칠전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시험 안 내고 16세기에 그리고 17세기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어. 겉으로는 상복 문제지만 실제는 성리학 해석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야. 실제는 표면으로 등장한 건 상복일 뿐이지 실제는 상복을 얼마나 어떻게 했냐는 논리싸움,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싸움. 그리고 18세기에는 나중에 나올 텐데 이 호랑논쟁이라는 싸움이 있어. 이게 조선조 성리학에 3번에 걸친 싸움이 있어. 이 선조들이 밥 먹고 싸운 거라 깊게는 잘 안 내. 이렇게 내는 정도 선까지. 단 전제 조건이 이 17세기 흘러가는 얘기는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내가 단과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근현대사는 그 형태는 시간이 없어서 단과라고 펼쳐놨지만 실제는 기본 수업, 필수 수업이라고 거기까지가 시험범위니까 내가 단과를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일일이 다 떠들고 뭐 단과를 해서 일일이 보충해서 설명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장을 넘기면 156쪽 전랑의 권한과 변화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고 이따 얘기할게. 157쪽 정쟁은 정치 싸움 격화되고 탕평 정치가 나왔다 이러는데 자 거기 18세기 영조정조인데 이 영조정조는 제가 첫날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 끝날 때 왕조가 끝날 때는 정신 차려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랬어. 그걸 중후이라고 그래. 다시 일어나 봅시다 이래서 신라 말의 중후의 군주가 9세기에 누가 있다고? 장보를 중국에서 끌어들인 흥덕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흥덕왕의 정치는 중요합니다. 이래서 강조를 했어. 필히 알아야 된다. 이거. 고려 말에 정신 차리자는 사람이 누구라고? 공민왕. 이 사람도 중요하고. 조선주기에 정신 차리자는 게 좀 길어요. 누구냐? 영조정조. 그 영정조 정치 중요하고. 이래. 그래서 영조정치, 정조정치는 다 중요해. 뭐 고르고 있다는 거 없어. 그러니까 몽땅 다 알아야 돼. 몽땅. 그럴 만큼 중요해. 항상 시험 낼 수 있는 소질을 안고 있는 게 이 영조정조야. 영조는 52년에 장기 집권을 해요. 그래서 길게 임금을 했다고 해서 영조 이러는 거야. 원래 얘가 후궁의 자식이야. 연인군이라는 연인. 발음하기도 힘든데. 장옥정 희빈장치 장희빈이가 하도 이 바가지를 긁어 숙종한테. 그래서 숙종이 하도 부인한테 바가지를 긁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 에이씨 하고 밖에 나갔어.
잠도 안 오고 열도 나고 그랬는데 본부인 착한 본부인이 그 민씨 왕비 인현왕후라고 그러는데 인현왕후 민씨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가 살던 방을 가본 거예요. 갔더니 웬 궁녀애가 초코파에다가 촛불 켜놓고 뭐하고 앉았더라고.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오늘이요 우리 왕비님 쫓겨나는 우리 왕비님 생신이에요. 그래요? 그 제가 거기서 그 궁궐안에는 왕하고 왕비는 궁궐안에 궁녀가 300명 이렇게 딱 정해졌죠. 경국대전에 인원이. 대비는 100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왕세자는 150명 이렇게 인원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300명 안에 있던 궁녀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야. 천민이야. 무술이라고. 물 깃는 걸 하는 여자인데 이게 물 나르는 여자야. 최무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쓸쓸하고 그랬다가 이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아서 이 여자하고 하룻밤을 보내요.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 태어난 애가 그러니까 엄마는 천민이야. 둘 사이에 태어난 애가 유명한 영조야.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얼자지. 첩자식인 거야. 그게 후일 영조라는 임금이 됐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갖고 어머니가 워낙 궁궐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음식 안 먹고 좋은 옷 안 입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오래 살아. 소식을 하셨어. 그래서 영조님이 오래 사는 모습을 보여. 이 임금은 많이 먹어서 문제야. 움직이지는 않고 많이 먹고 이런다고. 그럼 그게 병생기지. 그런데 영조는 적게 먹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 살고 그런다고. 자, 그게 18세기 영조야. 이 영조 정조 정치는 이래. 일반적으로 왕은 자기 권력 강화한 거야. 왕권 강화. 이건 모든 왕의 꿈이야. 여기에다가 백성을 생각해서 민생 안정. 이것까지 하면 훌륭한 임금이야. 이것까지만 하면. 그런데 영조 정조는 여기다 뭐까지 하냐? 문물 정비까지. 문화사업까지. 그러니까 성분 소리를 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영조 정조는 왕권 강화책, 민생 안정책, 문물 정비. 이렇게 정조도 왕권 강화책, 민생 안정책, 문물 정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잠시 쉬었다가 18세기 영조 정조 그리고 19세기 세조 정치는 잠깐이면 지나가고 그리고 정치사 이 마지막 단락에 쓰이는 외교사 그걸 할게. 쉬었다 합시다.